정병훈입니다. 파월 파이어벤트의 어게인스트 메소드, 또 그의 일련의 철학적인 작업으로부터 문화 다양성의 개념을 발굴하고, 또 그것이 왜 창의성의 기초인지를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파이어벤트가 방법에 반대한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이후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 사람은 과학의 최악의 적이다, 이렇게까지 글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일부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파이어벤트가 과연 과학의 적인가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철학에는 논리 실증주의의 과학 철학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칼 포퍼, 그리고 토마스 쿤, 그리고 라카토슈, 그리고 파이어벤트와 같은 네 사람의 거물이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우선 과학에 대한 논리적 분석보다는 과학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과학의 본성을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파이어벤트는 1960년대의 일약 과학철학의 스타로 떠오르는데요. 그때 그가 발표한 논문이 설명, 환원, 그리고 경험주의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그는 과학에 있어서의 의미의 변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약 불가능성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론 증식의 개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과학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칼 포퍼는 크게 보면 실증주의 계열의 철학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귀납법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오히려 과학은 연역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주장했던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토마스 쿤인데요. 이 사람은 과학이 누적적으로 발전한다 라고 하는 논리실증주의의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을 했던 철학자입니다. 과학은 혁명적으로 변화한다. 기존의 패러다임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그 두 패러다임 사이에 경쟁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승리해서 과학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식의 변화, 결코 누적적이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쿤이죠. 논리실증주의자들, 그분들이 가졌던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학을 논리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학 분석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과학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과학에 있어서 관찰과 이론은 엄밀하게 구분된다. 관찰을 담은 진술하고 이론을 담은 진술이 구분된다. 또 관찰을 표현하는 개념하고 이론적인 개념은 엄밀히 구분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은 진보하는데 누적적으로 진보한다. 세 번째는, 과학은 엄밀한 연역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연역적 구조는 바로 정당화의 과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정당화의 과정이 연역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은 논리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에는 어떤 통일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지킴으로써 과학은 합리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과학은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의 통합적인 체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과학에는 정당화의 맥락과 발견의 맥락이 있는데 이 두 맥락은 엄격하게 분리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앞에
관찰과 이론이 엄밀히 구분된다 그랬는데, 이러한 얘기는 여러 과학자들에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찰스 다윈의 관찰 개념을 보면 나는 진정한 베이컨적 원칙에 입각해서 어떤 이론도 갖지 않은 채로 전반적인 규모에서 사육, 재배 품종에 관해 보다 중점적으로 사실을 수집하였다. 이렇게 썼어요. 어떤 이론적인 편견이나 선입견도 갖지 않고 객관적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 이것이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생각이에요. 베이컨, 존 로크, 버클리 밀, 그리고 19세기의 에른스트 마하로 이어지는 그 실증주의적인 전통에서는 어떤 인식이나 이론으로부터도 독립해 있는 중립적인 객관적인 지각이 가능하다고 믿었고요. 이론이라는 건 바로 객관적 관찰에 대한 아주 경제적인 일반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적인 사실에 의해서 이론은 검증되거나 반증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 이것을 우리는 소박한 균합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소박한 균합주의를 반대하는 입장, 이것이 새로운 과학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이미 19세기부터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휴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존 스튜어트 밀과 동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균합 과학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각할 때 거기에 이미 어떤 관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대상이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입장, 이것이 새로운 과학자 철학자들의 입장인데요. 이게 미트겐슈타인이 든 예입니다. 어떻게 보면 토끼로 보이죠? 또 어떻게 보면 오리로 보여요. 새로운 과학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론이 적재되어 있는 현상이다. Theory laden observation,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과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관찰 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이론 언어이죠. 관찰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찰한 경험적 사실에 의해서 의미를 획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의 여부는 오직 경험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죠. 그러면 이론 언어의 의미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관찰 언어로부터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비등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끓는 포인트인데, 우리가 끓는 물에 온도계를 집어넣었을 때 100도씨를 가리치는 바로 그 현상에 의해서 의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된 내용에 의해서 이론 언어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과학에 있어서의 모든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찰 언어로부터 유출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파이어벤트는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커다란 이론,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또 뉴턴의 중력의 법칙과 같은 이론은 그 이론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뉴턴의 중력의 법칙에 있어서의 공간이라는 개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있어서의 공간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있을 때
planet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둘 다 행성이죠.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의 행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궤도를 운동하는 개념의 의미죠.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에 오면 이게 중심이 달라지니까 행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궤도 운동을 하는 별이 되고, 그것이 가르치는 대상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개념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이론 개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론 전체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관찰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사용하는데 의미를 달리 써요. 그러면 서로 얘기가 잘 될까요? 소통이 어렵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공약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의 역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같은 이 거대 이론들 사이에는 공약 불가능성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어떤 이론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순간에 가면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고 반박되고 이렇게 왔는데, 그거는 관찰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론은 관찰에 의해서 반박된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었는데, 파이어벤트는 이론은 관찰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이론은 이론에 의해서 무너진다. 한 이론 속에서는 거의 그 이론을 반박하는 현상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이론의 관점에서 봐야지만 새로운 관찰이 가능하고, 그 관찰이 바로 기존의 이론을 테스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론이 아직 반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꾸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론 증식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문화의 다양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역사적으로 봐도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등장할 때 사실 별 문제 없었어요. 기존의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막강한 거였거든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천문 체계를 다 설명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하고 잘 맞아떨어지죠. 지구가 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나요? 오히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페르니쿠스는 이 천문 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수학적이고 더 간결한 이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서 새로운 이론을 발굴해내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을 들여다보니 문제가 많았구나,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어게인스트 메소드는 과학의 적인가? 이제 그 얘기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이어벤트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방법론적 단일주의, 방법론적 획일주의에 대한 반대, 이것이 파이어벤트가 궁극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사를 보면 과학을 실천하는 규칙인 방법론은 모두 그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때로는 그것을 위배해야, 그것이 위배돼야 진보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파이어벤트 얘기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논리실증주의자들, 또 새로운 과학 철학자 중에 초기에 속했던 파이어벤트의 스승이기도 한 칼 포퍼만 해도 늘 방법론적 규칙을 강조했어요. 파이어벤트는 왜 과학에다가 그런 방법론적 규칙과 같은 족쇄를 채우느냐.
과학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라도 좋다. 과학적 진보라는 것이 어떤 진리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식의 진보라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선택항이 끊임없이 증식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방법에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견지의 원리예요. 처음에 이론이 등장했을 때 모든 이론은 다 약하다는 거예요. 기존의 이론은 굉장히 강한 이론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이론보다 좀 새로운 이론을 자꾸 생각해 보는 거죠. 기존의 이론과 상충하는 어떤 관찰적 기반, 경험적인 기반과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감싸고 보호하고 이것이 성장할 때를 기다리면서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바로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견지의 원리다. 고집스럽게 뻗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속 양립할 수 없는 선택항을 늘려갈 때에 이게 바로 과학의 진보다. 이 책에서 갈릴레오의 사례 연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학사에 대한 분석으로 제시를 하는데, 갈릴레오는 만원경을 처음으로 하늘에다가 들이댄 사람이죠. 이거는 엄청나게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에 있어서는 달 위의 세계를 천상의 세계라고 불렀고, 달 아래 세계가 지상의 세계였거든요.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구분하고 그 두 세계에 각각 다른 원리가 작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구조였어요. 그 당시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태양 중심의 체계는 거부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육안에 의한 경험적 증거에 어긋나니까요. 그 문제를 갈릴레오가 해결해 준 거죠. 어떻게 해결했느냐? 관측한 달도 보여줬지만 저 탑의 논증을 깨부신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들, 또 프톨레마이오스 주의자들은 코페르니쿠스가 말하는 대로 지구가 돈다면 지구 위에 높은 탑 위에서 돌을 떨어뜨렸을 때 그 돌은 어디 가서 안착하겠냐? 돌이 지면에 향하는 동안 지구가 움직인다면 돌은 수직선이 아니고 대각선으로 낙하해. 저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 떨어뜨려 보면 요 밑에 똑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지구가 돌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동설이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로 갈릴레오는 관성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거를 설명하죠. 지구가 있고 지구 위에 높은 탑이 있을 때 이미 지구의 운동에 동참하고 있죠. 그리고 탑 위에 있었던 돌도 역시 지구의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같은 관성계라고 부르는 것이고, 같은 관성계에 속하는 물체의 운동은 돌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론의 등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론에 의해서. 갈릴레오는 사람들에게 코페르니쿠스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이론이 관찰에 의해서 승인되거나 관찰에 의해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이론이 먼저 등장해서 이 이론에 의해서 낡은 이론이 폐기되는 이러한 과학의 변화를 파이어벤트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두 천문 체계에 관한 대화에서 갈릴레오가 제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바로 양자역학하고 고전역학, 또 뉴턴 역학과 상대성 이론, 또 유물론과 심신 이원론, 이렇게 거대한 이 이론들 사이에서는 서로 통합이 불가능해요. 서로 관찰의 내용이 다르고 개념의 의미가 다르고 또 해결하려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이론들은 논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기존의 논리실증주의의 이론 6가지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파이어벤트에 의해서 거부될까요? 1번, 관찰과 이론은 엄밀히 구분된다. 거부되겠죠. 관찰과 이론은 엄밀히 구분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론이 관찰에 영향을 주죠. 우리가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면 거기에 의해서 새로운 경험, 새로운 관찰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번째, 과학은 누적적으로 진보한다? 아니죠.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그야말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출현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3번째, 과학은 엄밀한 연역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요거는 좀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파이어벤트도 굉장히 논리적인 거를 좋아해요. 하지만 제가 해석한다면 때로는 귀납적 구조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연역적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귀납 연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구조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째, 과학은 통일된 방법이 있다? 전혀 아니죠. 오히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기존의 방법론적인 규칙을 어긋나게 하고 위배할 때 새로운 과학이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또 과학은 통합적인 체계다? 이것 역시 파이어벤트는 거부하죠. 예를 들어서 뉴턴의 역학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통합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정당화의 맥락과 발견의 맥락은 분리할 수 있다? 늘 관찰이 먼저 있고 관찰을 통해서 가설이 발견되고 그 가설을 다시 새로운 관찰에 의해서 정당화하는 것. 이게 바로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이 이렇게 나아가는 순서인데 그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파이어벤트는 보기 때문에 6번째도 역시 부정되는 거죠. 결국 파이어벤트가 주장하는 것은 방법론적 다원주의입니다. 우선 방법이 다른 여러 종류의 과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또 과학이라는 것도 여러 이데올로기, 여러 전통 중에 하나다. 자유사회라는 건 여러 전통들, 이데올로기들 사이에 평등함이 있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우월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다른 전통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견지의 원리와 증식의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전통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문화적 다양성이 성립할 수 있고 거기로부터 창의성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대주의 입장에서 객관주의를 비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후기에 가면 상대주의를 비판해요. 내가 얘기하는 거 상대주의가 아니다. 상대주의하고 객관주의는 오히려 공통점이 있다. 각 문화에는 변할 수 없는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오히려 문화적 본질주의를 나는 비판한다. 오히려 모든 문화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 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상대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과학 이외에도 신화도 필요하고 제의도 필요하고 종교도 필요하고 예술, 문학, 철학이 골고루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의 양상들이 그야말로 한꺼번에 어우러질 때 인간 문화는 풍성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이 파이어벤트의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